자, 오늘은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 추진 단원의 이제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단원이에요. 교과서는 이제 98쪽이 되겠고, 98쪽이 되겠고, 학습지는 이제 2-3차시.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개항을 했고, 이 당시 이미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각종 조약들을 쭉 체결했는데, 개항한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지. 개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존재했다는 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화 사상가들과 이제 위정척사 사상가들 간의 이제 뭐랄까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대립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구도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에 나라의 문을 여냐 마냐를 가지고 벌어졌던 뜨거웠던 논쟁,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뭐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봤더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개화 정책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 이제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했던 그런 케이스를 찾아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반면 교사로 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배워 나가야 되는데 마침 동아시아 3국 중에 조선이 가장 개화가 늦었고 중국하고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개화 정책을 했는가?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개화 정책을 했는가? 이 두 사례를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니까 어떤 모델을 따라 할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역사를 알고 있어서 이 이후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이런 개화 정책이 어디가 성공했고 어디가 실패했는가 대강은 알고 있단 말이야. 일단 뭐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처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어. 청일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어. 그것만 봐도 지금 이 개화 정책 어디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일본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조선 정부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벤치마킹해서 그들 것을 본따 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으면 우리가 나중에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랄까 일제강점이 이루어진 시기가 더 늦춰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제강점 기간이 짧아졌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강점을 당할 수 있었더라도 우리가 이미 가진 바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더 짧게 그 생활을 끝낼 수도 있었겠지. 뭐 이제 그거는 역사니까 역사에 만약은 사실 없는 것이라서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가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일본 걸 따라했어야지 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정부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개화 정책이 추진 중이니까 뭘 따라야 할지 아직 감이 오지 않을 때란 말이죠. 청나라가 성공한 것인지 일본이 성공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또는 둘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또는 둘 다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따라 할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이제 찾아서 가야겠다. 이런 방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정부가 저렇게 청나라가 시행했던 개화 정책 그리고 일본이 시행했던 개화 정책 이 두 정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수업 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저 사진 위아래에 있는 두 개를 이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것은 청해 금릉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기기국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뭘 보고 있어? 마차? 뭐 대포 같은 거? 이제 대포도 있고 지금 저 큰 바퀴에 있는 거는 기관총이에요. 이거 뒤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기관총이 두두두두둑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런 거야. 뒤에는 뭐 대포알도 있고 많이 있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무기를 받아들인 거. 서양의 무기. 서양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화 정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 근데 복장이 어때? 청나라 자신들의 전통적인 관복을 입고 저렇게 하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 반면 일본은 저 이제 그림인데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서양의 제도인 의회 제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국 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의회 그래 제도를 받아들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복장은 완전 서양식이죠. 이게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본 전통의 복장이 아닌 서양식으로 다 이렇게 바꿔서 지금 저렇게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청나라는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놓고 받아들였고 일본은 다 받아들였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유하자면 문을 다 열었냐? 반만 열었냐? 이제 그 차이인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조선에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닫냐? 활짝 여냐? 반만 여냐? 요 차이로 이제 당시 시기에 논쟁이 벌어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쭉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예요. 개항 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개화에 반발하여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의 의미 그리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합니다. 자, 이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먼저 청과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본다고 했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듯이 청나라는 문물은 받아들였으나 자신들의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문화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했어. 일본은 다 바꿨단 말이야. 제도뿐만 아니라 옷마저도. 그래서 청나라는 이 당시 이제 양무운동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는데 양무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졌거든.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지고 나니까 청나라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졌을까? 저 작은 섬나라한테 영국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나름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영토 크기로만 보면 청나라가 훨씬 크지. 인구도 훨씬 많고. 근데 왜 저 작은 나라한테 우리가 왜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무기가 우리가 약해서 그랬다. 무기. 우리가 비록 서양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청나라가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조선보다는 그래도 선진 무기를 많이 가지고는 있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국의 최신 무기에 비해서 좀 손색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니까 특히 배만 봐도 차이가 있더라. 청나라가 우리가 무기가 좀 약해서 그랬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무기를 좀 받아들여야겠다. 서양의 무기 체계.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점은 기술에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야. 기술. 체제나 제도나 사상 이런 거는 별 큰 문제가 없고 소프트웨어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국강병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양무운동을 추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체서용 몸은 중국의 것이고 쓰는 것만 서양의 것을 갖겠다라는 건데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근대적 시설, 무기 이런 거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런데 국가 체제를 개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라 자체가 뿌리부터 썩었는데 이파리만 좀 상했다고 잘라낸들 이게 살아나겠냐. 뿌리가 상했는데. 이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이 무기를 구입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부패한 관리들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나마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미 부패해 있는데 뭐가 되겠냐. 그래서 결국 이 개혁은 양무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패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개혁에 또 실패하게 되면서 1912년에 되면은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고 중華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그다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메이지년에 유신 완전한 개혁을 추구해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라는 얘기야. 문명 개화론이라고 해서 문명을 싸그리 다 바꾸자.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리모델링이 아니다. 철거 후 신축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사상이나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했다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완전히 서구화 돼버려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이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기치를 삼았냐면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을 향한다. 우리는 이제 유럽인들처럼 우월한 민족이 돼야겠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보다 좀 더 격이 있는 그런 나라로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다는 걸 목표로 삼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제 개화파의 형성, 그리고 개화 사상의 확산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이미 1870년대에 통상 개화론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초창기 통상 개화파 사람들이 이제 김옥균이나 박영효 같은 이 젊은 양반집 자제들을 대상으로 개화 사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젊은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개화파가 형성이 됩니다. 개화 사상은 이런 거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다. 서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도 있다. 그래서 서양의 제도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자. 뭐 이런 게 이제 이 개화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개항이 이루어지고, 개항,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라 문을 열었어. 부산, 인천, 원산 이 세 항구를 열었지. 그게 이제 개항이에요. 개항 후에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가를 보면, 일단 먼저 일본에다가 사신단을 파견해요. 수신사라고 하는 사신단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근대화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라문을 걸어 장군이라고 잘 몰랐으니까 국제 정세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일본에서 좀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사정들을 좀 잘 보고 오거라 해가지고 보낸 사절단이 수신사라는 사절단인데 총 3차에 걸쳐서 보내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 런던 뉴스에 들어가 있는 사파예요, 사파. 지금 교과서에도 있어. 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기수의 행렬이라고 돼 있어요. 1차 수신사로. 이렇게 이들이 가서 이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좀 보고 오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누구야? 김홍집이 또 2차로 가거든요. 2차로 가서 오면서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선책략이라는 책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도 하고, 3차 수신사로는 이제 박영효가 3차로 이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수신사가 일본으로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오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새롭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통리라는 말은 통할하여 관리한다 라는 뜻이야. 통리, 다 전체를 통할해서 관리한다. 기무, 매우 중요한 업무. 기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업무를 기무라고 해. 아문이라는 말은 기관, 기구, 뭐 이런 것들을 아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통리기무 아문이니까 매우 중요한 업무를 통할해서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통리기무 아문이라 하고, 그 밑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12개의 부속 기구를 둡니다. 12사라고 하는 12개의 부속 기구를 둬요.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한번 보면, 개화 정책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로 한 게 군사제도예요. 군사제도 개편. 신식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신식군대. 자, 신식군대를 양성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군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구식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만들어요. 별기군. 그리고 이제 구식군대를 계속 유지하는데, 원래 이제 있었던 부대는 5군형이야. 5군형. 5개의 군형. 5군형 체제였다가 여기다가 또 하나의 신식 부대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별기를 이제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저렇게 새롭게 부대를 만들었으면,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예산 말고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별기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본래 가지고 있던 국방 예산에서 일부를 띄어다가 별기군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받던 저 5군형의 이른바 구식군인들이 받아야 할 그런 돈을 지금 띄어다가 별기군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식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받는 뭐가 줄어드니까 불만이 많아지겠지. 근데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별기군을 설치를 했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본에서 교관을 이제 초빙해 옵니다. 일본인 교관이 와서
별기군을 가르치게 되죠. 자, 제가 아까 청나라하고 일본에서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뭐가 성공한지를 잘 모르니까 청나라의 것과 일본 거를 동시에 봐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동시에 보기 위해서 두 군데 다 동시에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먼저 청나라에 보내는 사절단이 영선사라고 하는 사신단. 영선사 김윤식이 유학생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새로운 문물을 보고 오게 합니다. 청의 근대 무기 제조 기술, 군사 훈련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게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들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83년에 기기창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식 무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본으로도 보내요. 조사시찰단이라는 사절단입니다. 근데 이 조사시찰단은 대놓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국내에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은 몰래 보냈거든요. 몰래. 그리고 조사시찰단을 보낸 이유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좀 알아보고 오라라는 거였어.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랑 아까 조선책략 얘기했었죠. 조선책략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미국이랑 수교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막 생겼거든.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보고 오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국이랑 수교 맺었던 조미수 통상적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미국이랑 수교를 맺으려면 미국이랑 수교를 맺는 이유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맺어져야 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조선책략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일본하고 예전에 먼저 수교를 맺었었는데 일본에 가서 그럼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절단 보낸다 하면 국내에 있는 위정척사파들이 서양 세력이랑 통교한다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할 거니까 몰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암행어사로 보내요. 부산 동래라는 지역으로 암행어사를 보내고 암행어사한테 서찰을 하나 주는 거야. 몰래 비밀리에. 그래서 동래에 도착하면 뜯어봐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동래로 갔던 암행어사 이헌영이라는 사람이 이걸 뜯어봅니다. 뜯어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 우리 교과서 99쪽에도 있습니다. 1881년 1월 10명의 동래부 암행어사가 한성을 출발했는데 밀지를 주는 거예요. 뜯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 동래부 암행어사 이헌영은 뜯어보라. 일본 사람의 조정 논의와 시세 형편, 풍속, 인물과 다른 나라들과의 수교, 통상 등의 대략을 한번 염탐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이 밖의 뒷일은 별도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 이 얘기는 일본으로 가라. 가서 보고 문서로 보고해라. 비밀리에 갔으니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문견사건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고종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찰단에서 그래서 조사가 뭔가 이렇게 조사하고 와라 그 조사가 아니라 조선의 선비, 조선의 그런 선비라는 의미야. 조선 사람들이 시찰하러 갔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개화사상에 대해서 받고 이제 이 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을 걸어 잠그자라고 하는 이 위정척사 사상가들에 대해서 이제 볼 거야. 위정척사 운동은 보수적인 유생층이 주도했던 사상이고 유교 질서를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양 문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를 배척하자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유교 문화를 지키는 것이 위정, 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고 서양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척사, 나쁜 것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 바른 것은 정학, 유교 문화가 바른 것이고 중국의 화가 문명이다. 중화가 문명이고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서양의 나쁜 것은 서양 문화 그리고 오랑캐들의 것은 나쁜 거, 야만적인 거야. 그러면서 서양의 문화, 그다음에 일본의 침략 이런 것들도 다 사악한 것으로 보고 척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별로 나타납니다.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렇게 시기별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도표가 있어요. 도표 두 번째 장. 도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시기별로 네모칸 박스 안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요.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 시절이에요. 그래서 서양 세력을 하고 싸워야 된다 라고 척화 주전론을 주장했던 이항로, 기정진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의 이 사상이 흥선대원군이 통상 거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상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 1970년대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당시 개항 반대론이 이제 있었어요. 개항 반대 운동.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었어. 서양 외국 세력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은 서양이 아니잖아. 우리 동양에 우리 그 전통적으로 원래 일본하고도 통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약 맺는 거야라고 변명을 했으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 외양일체론. 일본 놈이나 서양 놈이나 똑같습니다.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이들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상소문을 올리면서 개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개항을 한번 하고 나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야. 막 서양 세력이랑 이렇게 통교하려고 하니까 특히 미국이랑 수교를 맺어야 한다는 조선 책략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을 하는 거죠.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방에 있는 유생들 10,000명, 진짜 10,0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10,000명이 이름을 써가지고 낸 상소문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100만인 서명운동, 10만인 서명운동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됩니다. 1980년대. 하지만 조약을 계속 체결하고 개화사상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의 위정척사 사상은 비판도 받아요. 이렇게 걸어 잠그기만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냐. 이게 비판도 받거든요. 그래서 위정척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꽤 안 좋았어요. 지금 우리는 보면 개화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꽤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위정척사 사상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심적으로. 겉으로는 안 해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 어느 거 하나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열자는 의견, 닫자는 의견 다 명분이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과 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서로 절충을 하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끝까지 아니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의 현재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그래야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는 이제 그런 풍조로 가게 되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다 바꿔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위정척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이들은 나중에 1890년대가 되면 항일 의병 운동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 그런 것들이 위정척사 사상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영향을 어디다 주냐면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론에도 많이 영향을 줘요. 근데 또 일제강점기 우리가 배우잖아? 그러면은 무장투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본다? 저 사람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일본에 투쟁을 하는구나. 이게 다 위정척사 사상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볼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왜? 비판하는 이유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평가절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라고. 잘 고민하라고 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는 무엇이고 한계는 뭘까? 일단 의의는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인 민족운동이었다는 게 의의고요. 나중에 이것이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통적인 봉건체제나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근대화라든가 개화에 좀 장애물로 기능하게 된 것도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우리 도표 같이 보면서 또 얘기해야 돼요. 도표 2번. 자,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이란 뜻이야. 이모군란. 그래서 이모군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그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해졌다라는 이제 단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뭐 때문이냐? 첫 번째는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컸다. 구식 군인들에 대한 불만.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이 창설이 되고 나서 별기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식 군인들이 좀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별도 받았고 그런 것들이지. 처우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봉급이 13개월이 밀렸어요. 봉급이 13개월 동안 봉급을 못 받았어. 그래서 겨우 13개월 만에 봉급을 받긴 받았는데 쌀 받으러 와라로 갔더니 그마저도 겨나 모래를 섞어가지고 줬던 거죠. 13개월 만에 겨우겨우 봉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터진 거냐? 즉 한마디로 개화 정책을 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개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자신들의 처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개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별기군이 창설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이제 차별 대우가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월급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버린 거지. 그러면 군인들만 불만이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도시의 빈민들이나 서민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층민들 불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개화 정책을 시행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하고 또 이 조일 무역 규칙 이런 걸 또 체결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 일본이 양곡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무제한으로 다 이렇게 유출할 수 있게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남아있는 곡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곡식 값이 폭등하게 되더라. 그래서 도시의 하층민들이나 이런 서민들은 곡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매우 컸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고, 거기에 이제 도시 빈민들이 가세했다라는 게 이제 이모군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경에 저렇게 써놨지. 구식 군대에 대한 처우 불만이 증가했고, 일본의 경제 침투로 식량 부족이 일어났다.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도시 하층민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구식 군대 그리고 도시 하층민이 같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궁궐로 쳐들어가요. 궁궐로 쳐들어가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 고관들을 살해하고, 또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르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기군의 교관, 일본인 교관 있지?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자신들의 이제 불만을 막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면서 왕비를 잡으러 가요. 왕비. 이게 왕비가 이제 당시 이제 민씨 정권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게 이 모든 개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지. 그래서 왕비 민씨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 그래서 찾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이 좋았던 시절,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그 시절이 이제 그리우니까 흥선대원군을 모셔와서 다시 자리에 앉혀드리자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흥선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면서 통일기무함은 별기군 이것이 다시 없어지고, 원래 옛날의 제도인 5군영, 3군부 이런 제도로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두면 개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과 이 민씨 정권 세력들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청나라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들을 진압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옵니다. 3,000명. 많은 숫자예요. 3,000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가 이제 와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을 진압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데려왔던 흥선대원군도 납치해 갑니다.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을 해가지고 이제 인질로 삼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군이 이제 와서 군란을 진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는 걸로 이모군란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명성황후가 민비가 다시 궁궐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민씨 정권이 계속 유지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청나라가 지금 이 난을 진압을 시켜줬기 때문에 청이 조선에게 이제 끼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내정 분야와 외교 분야에 고문을 파견해요. 마건상이라는 사람하고 독일 사람인 멜렌드로프 이 사람을 파견을 해서 내정과 외교 부분에서 고문이라 했지만 사실상 간섭인 거지. 간섭하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그 3,000명 군대를 보냈는데 이들을 그대로 조선에 주둔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그러면서 조선하고 맺은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리고 교과서 101쪽에 보시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사료톡톡의 두 번째에 있어요. 근데 이 조약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좀 달라요. 청나라가 조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제 보입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죠.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청이 속방, 속국입니다. 속국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가 볼 때는 이런 거야. 이 조선하고 맺는 이 조약은 조선 너희들 잘 생각해. 다른 나라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조약.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맺은 강화도 조약이나 이제 미국이랑 체결하는 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 자기들이 종주국이고 너희들은 속국인데 종주국인 우리가 속국인 너희를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대해주는 차원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지 다른 나라들하고 조약 체결하는 거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니들은 우리의 속국이니까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목적이 그거예요.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겠다. 니들 잘 생각해라. 니네 자주국 아니다. 우리 속국이지.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모군란 일으킬 때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렀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인 교관도 살해했고 이제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재물포 조약인데요. 일본에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5만 원.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 정도 이제 지불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공사관을 조선에서 공사관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 공사관이 불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공사관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경비병을 데려오겠다라는 내용으로 조약 체결을 해요. 그냥 경비병이라 하니까 뭐 경비병 정도면 한 많아야 한 1,200명 정도? 그 정도 예상했겠지. 근데 일본이 1,000명을 데려와요. 1,000명. 경비병이라는 명목으로 1,000명을 데려와. 이쯤 되면 경비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군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선에 청나라 군대 3,000명, 일본 군대 1,000명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1,000명에 대한 비용은 다 누가 내라? 조선이 내라. 이게 재물포조약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불리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허용하게 됐고 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또 일본에 이제 파견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재물포조약의 결과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1조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라는 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눌러. 알겠어? 알림도 눌러.